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 14주 마지막 종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으로 한 학기 수업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4주 종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 우리 24분의 명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존칭을 생략하고 먼저 한 분 서로 간에 내가 수업 받는데 어느 분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저도 또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한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우식 학생, 그리고 김정수 학생, 그리고 김정우 학생, 그리고 김중호 학생, 그리고 김진식 학생, 김형근 학생, 그리고 박내길 학생, 그리고 박성원 학생, 박진글 학생, 그리고 백순태 학생, 그리고 성혜준 학생, 그리고 양희준 학생, 그리고 유재웅 학생, 그리고 윤경구 학생, 이도견 학생, 그리고 이병각 학생, 그리고 이정규 학생, 그리고 이정은 학생, 그리고 이진태 학생, 그리고 정동률 학생, 정일영 학생, 조재승 학생, 그리고 조정근 학생, 그리고 황봉우 학생, 우리 24명이 됩니다. 24분께서 이번 안전보건 정책학을 우리가 이수를 같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그동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도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최근에는 더욱더 이렇게 특히 또 동절기 되니까 더더 이 활동이 이렇게 왕성해서 우리 주변을 호시탐탐 이렇게 건강을 해치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전보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관리도 최대한 확보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전달사항도 드렸습니다. 특히 12월 3일 14주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14주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만 이 수업 듣는 12월 3일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레포트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지만 그동안에 조금 변화했었던 걸 대면 수업을 했더라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좀 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종강을 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업 생활도 좀 했고 하다가 보니 이번 8월 말일자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수업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그 안전공단에 한 3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롯데케미칼에 그 당시에는 KP케미칼 그랬죠. 거기서 환경안전부장을 한 10여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했죠. 거기서 초창기에 들어가서 환경안전실장을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울산대학에 안전전공교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모집한다 해서 제가 학교로 저걸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산업경영공학부의 안전전공교수로서 재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안전광일래라면은 아마 일부 조금 이렇게 연륜이 계시는 분은 뭐 저하고 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좀 젊으신 분은 이 학교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제가 안전관리 전공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된 동기는 제가 2014년도에 이렇게 학교 가봤을 때 우리 산업대학원 내에 어떻게 기계, 전기, 화공, 환경 다른 과에는 전공이 다 있는데 안전관리 전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울산대학에 우리 산업대학원에 특히 우리 기업
많이 기업도시, 산업도시 울산인데 안전관리 전공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이제 학부 과정의 교수님들이 아니 뭐 안전관리가 뭐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잠시 이렇게 이슈가 됐지 이 뭐 크게 조금씩 뭐 큰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대학원에 뭐 전공까지 이렇게 모집할 필요가 있겠어?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니 울산대학에 안전관리 전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울산대 없다 보니 부산에 뭐 부경대나 또는 뭐 동아대나 부산대 쪽으로 안전을 조금이라도 안전과 관련된 물론 부경대는 이제 안전공학과가 있죠. 소방공학과도 있고 나머지 쪽으로는 그쪽으로 이제 수학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좀 이걸 우리 울산대학의 산업대학원 안전관리 전공을 좀 개설해야 되겠다. 그건 한 2년간 정말 부단히 기획하고 설명하고 발표하고 또 홍보하고 해서 2016년, 17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는 보통 보면은 뭐 5명, 6명, 7명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안전관리 전공은 2021학년도 또 이번에도 17분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일찍 지원을 하셔가지고 정말 빨리 한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 안전관리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학문을 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좋은 어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하나 보람은 제가 안전보건공단이 혁신도시에 울산으로 왔죠. 왔는데 거기도 뭐 서울 쪽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서울 쪽의 대학교의 석박사과정을 많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공단 본부가 울산대로 오는데 근데 울산대학의 안전보건관리 전공은 없지만 사실 학부과정 전공 맡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학부과정에는 전공 학부는 없지만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을 해서 학부에 1, 2학년 마치고 나면 거의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한 40년 계획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100명 수준으로 지금 기계, 전기, 화공 전 학과에 인문학부장 이렇게 중국어과 이런 분들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안전 이쪽으로 뭔가 진로도 좀 보이고 미래가 좀 보인다 이런 차원의 이쪽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도 안전관리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자라고 이제 안전공단하고 이거 역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또 그 고용노동부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딱 2년 정도 걸려서 그것도 2017년부터 개설해가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관리 석박사 과정 일반 대학원 과정을 해갖고 계약학과를 해가지고 지금 약 한 20여 명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좀 보람된 일은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이 우리 산업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원전안전, 지진안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 재난안전은 행안부 주관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산업안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진이라든지 태풍,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실 재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재난안전센터를 우리 산업경영공학부에 주관을 해가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2018년부터 개설을 해서 과거에 우리 산업안전센터 우리 산하 김영단이 있던 게 2014년도에 그때 초창기에 개설했는 게 이름을 바꿔서 산업안전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 중에 산업안전, 교통안전, 지진안전, 학교안전, 원전안전 뭐 이렇게 다 있지만 그 중에 쉽게 말해서 산업안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재난안전, 사회재난, 인위재난을 총관람할 수 있는 그 센터를 이렇게 개설해서 지금 김재인 교수님하고 박창훈 교수님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법정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교육이라는 것은 울산시, 구, 군 그리고 행정 공공기관의 재난 업무를 보시는 사무관 이상은 관리자급, 사무관 이하는 실무자급 이래 가서
2년의 법정교육, 2년의 관리자는 7시간 이상, 실무자는 14시간 이상 하는 걸 지금 저희들 학교에서 우리 재난안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기장군청, 경주시청, 그 다음에 저 뭐 양산시청, 뭐 우리 울산만 아니라 외제에서도 많이 지금 교육받고, 거기는 지금 현재는 거의 100% 공무원들. 그래도 공공기관의 뭐 석유공사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하고 있다는, 이게 상당히 좀 보람된 일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아울러 지금 일반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기관을 지금 행안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것도 조만간 내년도 되면은 아마 승인이 날 거예요. 승인이 나면은 우리 울산의 시민 상대로 재난안전 교육을 좀 시행할 수 있는, 물론 그 예산은 정부 행안부와 또 울산시 부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조금 전에 이제 하는 예산, 그 우리 공무원 교육도 행정기관에서 이제 우리 학교 쪽으로 강사, 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전보건 최고 경린자 과정.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원래 2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는 거의 대부분 다 사실 그 우리 검찰청에 부장검사도 참석을 하셨고요. 소방서의 서장님, 그리고 공장의 공장장님, 그리고 작년에 1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 항만공사 사장님이 비롯해서 지난해에 또 지금 1기 수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원래는 2기를 지금 수료를 지금 막바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2기 수료식을 이제 당분간 좀 유전을 해놨는데, 이번 2기 때도 뭐 아시다시피 에소일의 우리 이영백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SK의 주유연 우리 SK 쪽의 공장장님 비롯해서 뭐 언론계 쪽도 계시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 봤을 때 저희들 쪽에서 저희가 중심이 돼가 열심히 지금 해서 안전에 대해서 기반을 닦고 이제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만들었고, 또 학부과정 학생이 연계전공, 부연계전공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처럼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석사과정에 여러분들 하시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석사과정에 하시고 기회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박사과정에 더 이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또 학문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폭이 넓은 어디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기회가 생기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난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의 경험을 아주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실제 또 학문적으로 이제 안전관리 전공을 또 이수를 하시면서 결국 여기서 습득하고 또 현장에서 터득한 그런 문과 물을 함께 여러분들의 그 자산으로 인해서 그걸 하나 자산으로 활용으로 하면서 그걸 이제는 우리 재난안전센터라든지 울산의 새로운 어떤 미래 전략 산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이런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 30일자로 정식으로 이제 공식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또 안전관리 전공이 이렇게 이수되는 동안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재난교육도 재난센터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퇴임을 했지만 이 산업대학원과 그리고 또 안전보건공단의 학과와 그리고 또 재난안전센터 그리고 또 최고 경리자 과정 이런 부분의 학습과 기획과 또 실행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됨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울산이 죄 없는 우리 도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전 인류 사회가 안전사고 없는 도시,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종강이고, 또 제가 그동안에 또 정년 퇴임도 했지만 또 미래에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그 14주 강의는 저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 정책의 특론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보건 정책의 주교성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정책 과정과 정책 의제 설정, 그리고 또 안전보건의 규제 정책의 특징, 특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보건 정책의 특징 및 마지막 결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의제 설정 모형을 읽어보면 안전보건 정책을 할 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전보건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보건을 직접 담당을 한다 안 한다 차원을 떠나서 대부분 안전 쪽이신데 안전을 하면 보건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보건 쪽에 보면은 안전보건 정책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 흐름, 그 다음에 정책 대안 문제,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혁신과 이런 부분이 총 결합을 해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죠. 그게 우리의 정책 산출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용균 씨가 대한활약에서 정말 비참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사고, 뭐 사고가 생기면 한 번의 사고가 뭐 6명, 10명 이렇게 30명씩 이 사망하더라도 법을 바꾸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왜 그러면은 김용균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사고를 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법이 일명 김용균 법이라는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을 바꿀 정도가 됐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에 보십니다. 정책 문제 그 당시에 여건이 그랬죠. 새로운 어떤 문재인 정부가 돌아가지고 뭔가 잘하고자라고 하는데 연거푸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정치 흐름. 우리가 이 과목이 안전보건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치 흐름. 정치적인 어떤 여건도 많았다. 그 다음에 정책 대안에 어떤 다음 이렇게 사고 나니까 다음 동종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 혁신 전문가들 같이 논의의 장을 해서 결론적으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산출물을 만들어가. 쉽게 말해서 정책 흐름을 모형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개념을 말씀을 이해하시고 우리 안전보건 정책은 대부분 보면 이슈 관심주의. 그죠? 문제는 뭐예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뭐 세월호 사고 나면 그때 뭐 엄청 안전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가까운 데를 볼까요? 우리 지난달 10월 8일날 저녁 11시에 무슨 사고 생겼습니까? 울산에 정말 33층 고층 건물. 그것도 고층이다 보니까 불이 나니까 주변에 어디 가도 보면 거의 관망이 다 됐어요. 그 뭐 엄청난 불씨가 그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을 함으로써 대부분 엄청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 이 불 정말 위험한구나 라고 엄청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또 우리 울산 관내 우리 폐수 집수소 폭발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죠. 그죠? 사람이 한 번에 6명까지 사망했죠. 그거 일어나니까 인근 회사나 비롯해서 엄청난 또 이슈가 됐죠. 그러나 2000 물류창고 사람이라가 거의 한 40명이 그 밤하에 사망하니까 어땠습니까? 전 우리 사회가 소방안전, 산업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런 어떤 이슈 위주의 문제가 잠복했다가 이슈가 발견되고 됐는데 어느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쭉 올라가다가 서서히 관심이 자꾸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관심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하면은 엄청 관심을 가졌다가 사고가 또 좀 물론 뭐 사고 났을 때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의 스트레스 늘 경각심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는 안전보건의 만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필수적인 거죠. 그런 맥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슈 위주의 중심에 이런 어떤 상하실 주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때 사고 났을 때는 반짝여서 엄청 또 이슈화 하다가 또 지나고 나면 서서히 그리고 나중에 또 사고 나면 또 엄청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모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의사 결정론, 잠재적인 도전, 억압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 환경이나 안전 문제의 비정책 의제화, 이런 부분도 우리 무의사 결정론도 바로 이렇게 하나의 모형을 표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의사 결정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결정, 습관적인 결정. 그럼 두 번째는 직관적인 결정. 그 세 번째는 분석적인 결정. 당연하죠, 그죠? 습관적인 뭐든가 그냥 늘 습관적으로 그리 해오니까, 그런 식으로 늘 해오니까 그런 습관을. 그 다음 어떤 직관적으로 딱 보니까 그건 아니네, 잘못됐어, 이거는 오케이, 이건 잘못됐고, 이건 X, 이건 O. 그 다음에 뭡니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가? 그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어쩌면 분석적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유형을 세 가지 볼 수 있다. 정책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본질. 우리가 늘 얘기하죠. 뭐 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간부 직원, 부서장들, 또 팀장이고, 또는 또 공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CEO 대표 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문제 생기면 밑에 직원이 와서 그래 얘기합니다. 아, 뭐 공장장님, 부장님, 뭐 과장님, 차장님, 뭐 팀장님,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야, 그건 맞는데 결론이 뭐란 말이야? 무엇이 문제냐, 이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책 문제의 원인이 정확합니다. 왜 그 사람이 사고하? 왜 사람이 사망했느냐? 그 원인이 뭔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책 문제의 결과.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사람이 중상, 경상, 사망, 또 중대재해 발생, 뭐 사람 몇 사람이,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땡간에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 사망하고, 두 사람 들어가 사망하고, 세 사람 들어가 사망하고, 고리원전 질소 컨트롤 박스 해가지고 한 4, 5년 전에 세 사람 한참에 사망했죠. 한 사람 들어가 안 나오니까 또 뒤에 가면 또 사망했죠. 세 번째 갔어. 이런 거는 정말 원인이 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양자 간의 인과관계. 왜 그럼 이런 사고가 자꾸 나는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 이렇게 보고 정책 문제의 인과 구조의 파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책 문제의 인과 구조의 정책 내용으로서는 보시는 대로 문제 상황을 봅니다. 첫째는 정책 문제 원인 1, 원인 2, 원인 3 이따 치면 원인 1을 쫙 해가지고 정책 문제 결과를 딱 원인 1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원인 2, 영진 2에 주로 보니까 현장에 뭐 쭉 해가지고 사람이 추락해가 사망했습니다. 왜 그래? 추락하는데 왜 사망했어? 그럼 왜 그러면 추락하는가? 그럼 뭡니까? 보공 작업할 때는 안전벨트를 안 맸다든지, 그죠? 그럼 왜 안 해? 그럼 작업 발판을 안 했다든지. 그럼 설령 그러고 또 올라갔을 때 안전보호는 안전모하고 다 착용했느냐? 그럼 원인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는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그것을 결과라고. 이런 어떤 문제 유형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정책 수단을, 자, 어떻게 하자 라고 해서 정책 목표를 정하는, 이런 어떤 우리 정책 인과 구조의 정책 내용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책 문제의 주관성과 정치성. 제가 여러 차례 이 정치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수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냥 오늘 수업이기 때문에 편하게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다르게 생각하죠. 답은 당연한 거죠. 다르게 생각하죠. 어떻게 한번 볼까요? 정책 문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를 들어 정치 논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있죠. 야당과 여당도 똑같은 야당 중에서 제1야당과 제2야당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똑같은 문제도 여당 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내용, 야당 쪽에 바라봐. 맨날 말이죠, 그죠? 내가 하면은 뭐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런 얘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만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어떤 의견이 있을 때 뭐 얘기를 하다가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도 아니야. 그것은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또 나는 1, 3, 5 출구를 했지만 당신은 1, 2, 3, 4, 5로 하네.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각자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정책 핵심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어떤 파업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이거는 늘 보고 오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주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하잖아요. 근로자들의 파업 행위 어떻습니까? 이거는 질서 파괴라는 입장을 딱 정부가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공권력을 개입해야죠. 질서 파괴라는 거. 노조 파업 행위한다. 이거를 질서 파괴라는 개념 바라보면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산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파업하는 행위 자체를 근로 조건에 열악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사업장에 어느 작업장에 또 인근 회사에 무엇이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회사도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근로 조건에 열악하다는 차원의 똑같은 파업 행위를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뭘 합니까? 협상과 타협을 하게 하죠. 어쩌면 근로자들의 어떤 파업 행위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산을 시키느냐 아니면 협상과 타협을 시키느냐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최근에 상당히 우리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우리 울산도 수도권은 벌써 매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해온 거 뭐 간간히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있다. 특히 뭐 울산도 뭐 서울 이렇게 자꾸 법을 강화시키니까 뭐 대구, 대전, 부산에 막 또 대구, 대전, 부산을 그냥 또 이렇게 법 규제를 하니까 그것이 다시 다음에 우리 울산 광역시에도 부동산이 아파트가 막 그냥 뭐 올라가고 있다. 가격이. 그렇다면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주택자의 투기 행위라는 집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돈이 좀 있다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규제하는 쪽 보면 규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많이 매긴다. 그거에 대해서 뭐 1년 이상 울산에 거주한 사람만 집을 사게 한다. 울산에 1년 이상 남구, 중구 뭐 이게 1년 이상 살아있는 사람만 사게 한다. 왜냐? 뭐 부산에 있는 사람도 돈 가져와가 아파트 하나 사고. 이거 어제 매도 들어봐 한 2억 했는데 울산 사람 사면 2억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왔어. 아니 내가 2억 있는데 2억 2천 줄게. 파세요. 그럼 울산 시민 입장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 준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2억 2천 주면 당연히 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울산 시민은 아니지. 부산에 있는 사람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규제 개념의 투기라고 보면은 규제 단속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주택 공급 부족.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이제는 뭐 맨날 오래 사는 아파트 물론 주택보험이 100% 다 넘었습니다. 100% 넘었지만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어떻습니까?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주택은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자기는 그쪽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다. 공급 부족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공급을 확대를 해줘요. 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가? 라고 보니 하나는 어떻게? 규제 단속을 보니까 어떻게? 투기로 보면 규제 단속을 받습니다. 아니야. 이게 보니 공급 부족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공급 확대를. 뭐 주로 울산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서울 같은 신도시를 만든다. 뭐 100만호 신도시 100만호 건설을 하겠다든지 뭐 신도시 200만호 개설하겠다. 또 그린벨트를 정책적으로 풀어서
그린벨트지만 그걸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안전보건 정책처럼 정치권에서 자 그린벨트는 일체 손을 못 대게 돼. 개발을 못하게 돼. 그렇지만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고 또 수요자가 많으니까 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겠다. 누가? 정치적으로 정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국회에 논의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주택 보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 가격대로 이렇게 규제냐 단속이냐 하고 또는 공급 확대 쪽으로 가느냐 같은 겁니다. 산업재 핵심하죠. 자, 산업재가 막 늘어나. 지난 동기 대비 올해가 사람 사망이 더 울산보다 2사람 늘어났어. 지난해 2019년 동기 대비 어쩌면 원래는 엄청 더 줄여야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업률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조업률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그만큼 근로활동 개수가 낮아졌다. 낮아지면 그만큼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기 대비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는 자체는 산업재해 증가다.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업재해가 증가라는 건 딱 나왔는데 근로자의 부주의 쪽으로 사고가 났다라고 어떤 뜻입니까?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훈련을 더 해가지고 평소 때 사고가 나지 않게끔 교육과 훈련을 해서 재해를 예방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접근하고 사업주 쪽으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재해가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났는데 어떻게 사업주 안전시설을 투자를 안 해줬다. 안전모도 좀 더 좋은 걸 사주고 그 다음에 작업 현장에 작업 발판도 더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작업 현장에 더 위에 작업장을 더 개선해주고 안전 담당자도 그 다음에 현장 워치맨도 한 사람 더 세워주고 안전장으로 가서 긋고 하려니까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돈을 투자를 안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면 어떻게 단속,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뭐다? 우리가 말해서는 정책 문제의 주관성과 정치성입니다. 똑같은 근로자의 파업행위를 봤을 때 질서 파괴 쪽으로 보면은 공권력을 투입하지만 그걸 근로자의 열악한 환경, 임금 문제라고 보면은 협상 타협 쪽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냥 막 올라가고 있어. 무엇이 문제냐? 아니 보니까 이것이 돈 있는 사람이 외지 돈이 막 들어와서 막 투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규제하고 단속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부족한 살고 싶어 하는 쪽에 집이 부족하다. 살고 싶어 하는 쪽에 농촌에는